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단원별 문제표 시작됐죠.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문제만 기존의 타 출판사에서는 문제가 막 1000문제씩 되고 막 교과 페이지가 막 문제집도 막 500페이지, 600페이지 넘어서는데 사실 그 욕심이죠. 우리가 공무원 시험처럼 상대평가를 해서 커트라인이 88점에 끊길지 90점에 끊길지 모르는 그런 시험들은 어려운 문제, 남이 못 맞히는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지만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절대평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 응? 같은 선생한테 배워서 남들이 맞히는 문제를 내가 실수에 틀리면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보편적인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게 이 400문제 좀 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상급 난이도 아주 어려워요. 제가 상급 난이도 얘기하는 것은 한 80점 이상, 85점, 90점짜리 문제도 있고 중급 난이도. 우리가 중급이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45점부터 한 70 몇 점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기본 난이도가 그러죠. 우리가 그냥 쉬운 문제라고 그러죠. 쉬운 문제는 없어 사실은요. 하급이라고 그렇게 제가 기본 난이도. 그런 것들은 누구나 공부를 몇 개월 하면 그냥 맞히는 문제 이제 골고루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어디까지를 중요시 여기자. 기본 문제랑 중급 난이도까지를 중요시 여겨야지. 어려운 문제를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풀겠다고 막 30분씩 투자해서 교과서 있는 거 다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짧은 시간에 하는 공부잖아요. 무조건 날짜 정해놨잖아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60점을 목표로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응? 90점 목표, 100점 목표로 하니까 그 어려운 문제 한 문제에 막 집중, 연연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에 따라서 상급 난이도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정도 문제는 이해되는 데까지만 하자. 그리고 또 400문제 중에서도 특히 시험에 나올 만하고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것을 특히 또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중요 문제라고 그럴게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가 중요 문제 체크해 주는 게 아마 또다시 한 100문제쯤 될 거예요. 이 400 몇십 문제 중에서. 그럼 전부를 복습할 수 없다면 선생님이 단원 문제 풀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해마다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라는 거예요. 지문이 중요하다는 지문. 그 5지문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체크해 준 건 반드시 복습해 주셔야겠죠. 자, 첫 번째 총칙인데 출제 비중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냥 갖다 푼다는 게 아니라 출제 비중에 맞춰서 시간 조절을, 공부량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법률관계 법률의 파트예요. 이 법률 파트에서는 한 문제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가 나올 것인지 이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요. 법률 의사표현 파트에서 보통 한 2문제쯤 잡으면 돼요. 물론 3문제 나올 수 있을 때 보통 2문제. 자, 대리 문제도 그냥 2문제 잡으면 돼요. 물론 어쩌다 3문제 나올 수도 있다. 작년에 33회 때 3문제 나왔죠, 대리가. 무효 취소 2문제. 이렇게 보면 6문제죠, 이렇게요. 그럼 기한은 1문제. 그럼 총 8문제 정해진 거예요. 8문제는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법률의 파트에서 2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의사표에서 3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변수는 있어요. 지금 요거는 고정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된 거다. 그래서 출제 비중은 우리는 딱 정해놓고 하는 시험이지 어디가 공부량이 많고 내용이 어렵다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내용이 간단하고 쉽다 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분배해서 낸다 이렇게요. 항상 공부할 때 명심하셔야죠. 또 하나 제가 민법 총칙 문제 풀려 들어가면서 민법 총칙은 공부하기는 어렵다. 너무너무 공부하기 어려워요. 총칙 문제. 다 어려워요. 여기가 5파트가. 너무 용어가 추상적이고 너무 학문적이어서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 복대리, 무건대리, 표현대리, 비진이 표시, 예를 들면 유동적 무효, 용어도 까다롭고 학문적이란 말이에요. 공부하기 어렵지만 시험에서 총칙은요. 시험에서 득점은 의외로 쉬워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총칙은 공부하기 어렵지만 총 10문제 중에서 8문제는 나올 만한데 딱 정해져 있어요. 해마다 거기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굵직굵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혹시 한두 지문, 추상적인 지문 모르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응? 총칙은 굵직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10문제 중에 8문제는 굵직굵직한 문제들. 응? 지엽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인 문제들은 과거의 스타일이다. 최근 7, 8년의 스타일은 총칙을 쉽게 낸다. 그렇죠. 쉬워도 어렵죠. 이렇게 좀 너무 총칙 문제 겁먹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좀 대략 말씀드리고 바로 1번 문제부터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용어들이죠. 용어들. 단다시 문제죠. 41번.
첫 번째 문제는 단다시 문제, 뭐 가불병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박스형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판례를 묻지도 용어들을 물어요. 근데 요 파트가 1번, 2번, 3번 세 문제인데 이 파트는 출제 비중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에 걸쳐서 한 문제쯤 나와요. 우리 문제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출제 비중이 높은 것들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만은 출제 비중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 왜 그러냐? 공인중개사 업무에 필요한 민법 조치를 묻겠다는 거지 학문적으로 묻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니까 여기 좀 꼭 나와서 한 문제씩. 최근에 7년간 기출문제를 보면 딱 한 문제는 이제 두 번 나와서 두 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용어들을 알면 안 돼요. 모르는 본데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1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다음 중 권리의 변동이요. 권리 변동과 그런 예시를 연구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라는 거죠. 틀린 거. 그리고 어떤 때는 항상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시험장 하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다 풀어놓고 맞는 거 고르는데 틀린 걸 고르고요. 틀린 거 고르는데 맞는 거 고르고. 이 바꿔서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면 습관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X를 고르자. 이렇게 치고 맞는 걸 고르자 하면 문제를 고르면서 동그라미를 고르자. 항상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 그러면 처음에 원시득이요. 최초로 권리를 만드는 거. 경매에 의한 권리 취득은 뭐죠? 승계 취득이죠. 원시득이 아니에요. 경매는 뭐다? 매매다, 매매. 특수한 매매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는 원시득이 아니다.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승계 취득한 권리는 하자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권리가 어느 부동산 경매 물건 나오면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승계 취득 때문에 권리 하자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경매에 완납하는 애. 근데 하자에 있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시득이라면요. 하자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경매는 특수한 매매일 뿐. 매매는 승계 취득이잖아. 이전적 승계. 그래서 조심하지. 경매는 원시득이 아니라 승계 취득이다. 이 질문은 굉장히 비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렇게요. 뭐 승계 취득에는 외우지 않아 좋아요.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다. 근데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다. 우리가 포괄 승계 그러면 한 번에 권리 다 물려받는 거. 상속, 뭐 합병 그러면요. 전 사람의 권리 한 번에 다 물려받으면 포괄 승계, 유언, 유증, 상속, 법인 같은 합병 같은 거. 특정 승계는 딱딱 하나씩 물려받는 거. 그러니까 매매, 교환, 증여는 특정 승계. 특정 승계. 합병, 상속, 유언, 유증은 포괄 승계. 뭐 이 정도는 지나는 말로. 자, 이런 얘기들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좋아요. 이해된 데까지 합시다. 자, 권리 변경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권리 변경에는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란 말이 있었다. 의미 없어. 다 용어들이 용어. 이거 무슨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작용의 변경 그러면 대표적인 게 순위의 승진. 1번 저당이 있고 2번 저당이 있는데 1번 저당을 돈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2번 저당이 저당권 자동 순위가 올라가는 걸. 그걸 우리가 법률용어로 순위의 승진. 이 단어 기억하세요. 순위의 승진을. 권리 변경 중에서 작용의 변경이나 부른다. 권리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절대적 소멸은 갑이건 을이건 병이건 당사자건 삼자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권리가 없어지면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요? 오늘 나의 입장, 내 입장이요. 오늘 내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면 그건 상대적 소멸. 그럼 내 입장에서 없어진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권리 소멸이 아니고 오로지 내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면 상대적 소멸.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권리가 없어지면 절대적 소멸. 혼동으로 저당권자, 전세권자한테 소유권이 주어지면서 그 전세 저당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적 소멸이에요. 모든 사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특정에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절대적 소멸은 그런 뜻이었죠. 이렇게요. 뭐 굉장히 4, 5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지만 세 문제 중에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그 지문이에요. 한번 여력이 되시면 시간이 충분하시면 우리가 기초 강의할 때도 강조했고 기본 강의 강조했으니까 권리 변경에서 원시득,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설정 승계. 권리 변경에는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권리 소멸은 절대 소멸, 상대. 이 정도 얘기는 굵직굵직한 그 단어들은 좀 찾아볼 만한 의미가 있어요. 어쩌다 나오면 이게 구체가 묻는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 문제는 이 별표 하나 쳐져 있지만 요즘 문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법률행위에는 단독 법률행위, 계약 법률행위, 합동행위 이거 기억하셔야죠. 법률에 분리한 것 중에서
의사 개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 그러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는 법률행위야. 그 아닌 건 법률행위 아니라 생각하세요.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무엇을 제가 설정을 합의했다. 합의 혼자 합니까? 계약이죠. 전세권 계약을 합의했다. 합의했다는 게 계약 맺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채무면제 요거는 채권자 단독행위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단독행위 그러면 앞자 따서 우리가 기본관리체가 8개를 했어요. 추, 동, 철이 낯술 먹고 취해서 면상 가득 해거린다 그래서 추, 추인, 동의, 철회, 취해서, 취소, 면, 채무, 면제, 상, 상계, 해해, 해제, 해지. 이 8가지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라 보면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라면 단독법률행위, 계약법률행위, 합동행위. 법인의 설립행위를 우리는 합동행위를 불렀어요. 물론 법인 설립행 시험법이 아니지만 합동행위, 무엇을 취소한다, 해제한다, 취소한다, 철회한다, 상계한다. 단독행위라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법률행위 그러면요.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뜻은 아니지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하는 거. 남한테 내 말 의사표시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죠. 그렇지만 대리권 수의 표시는 여기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누구한테 대리권 준다고 표시를 통지했다는 거, 통지. 이게 통지란 말이 빠진 거예요. 실제 기출지문이지만 출제원들은 친절하지 않다. 우리가 125조에서 표현들에서 누구한테 대리권을 수했다고 표시, 통지하는 것은 이거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관념의 통지라는 이 관념의 통지라는 이것은 준법률행위. 의사표시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자, 우리한테 어렵죠 이건요. 여기까지 상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법률행위로 하면 의사표시. 법률행위로 하면 단독법률행위, 계약, 합동행위. 단독에 계약 맺는 거, 단독행위, 의사표시하는 거 다 법률행위다. 하지만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는 말로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3번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가 좀 중복돼요. 2번 문제랑 3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자, 3번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공탁이라든가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든가 채권 양도라든가 시효 중단 최고라든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용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시험법이가 아니야. 우리 시험법에는 소멸시효가 시험법에 빠졌어요. 우리는 조건기한과 시험법이잖아요. 채권 양도 시험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최고제도도 시험법이가 아니에요. 시험법이 아닌 질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겠다고 책 찾아보고 어디 네이버 들어가서 지식인 찾아볼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패스하셔라. 그래서 차라리 1번 문제, 그럼 3문제 중에서 1번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고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특별히 체크하세요. 이렇게 하나 동그랗게 쳐. 이건 나올 확률이 좀 있다. 제가 3, 4년에 한 번씩 한 번에 나온다는데 요즘은 나오면 단독법령을 물어요. 4번은 중요한 문제다. 특히나 좀 중요한 문제다. 자, 4번 하나 봐주시고 잘라보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법률행위를 여러 가지 분류했어요. 의사를 개수했다, 단독법률행위,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 없는 단독행위 외우자 그래서 제가요. 계약 합동행위, 그 다음에 이행행위를 남기느냐 남기느냐에 따라서 처분행위했다, 부담행위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 정도 용어들을 우리가 좀 봐주셔야 되는데 은근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요. 간단한 문제지만 단독행위란 게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하는 거야. 하나 의사표시로 일방적 효과 생기는 게 바로 단독법률행위예요. 단독행위는 다시 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있고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눠진다.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근데 둘 다 있는 단독행위건 없는 단독행위건 둘 다 의사표시 개수는 딱 하나예요. 하나.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참 주의할 것은 우리가 민법용어를 배울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상대방이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언유증하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소유권 점유권 포기하면 이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내 일방의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특정인에게 도달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없느냐 부르는 거지 상대방의 사람이 존재치 않다면 틀린 지문이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요. 내가 일방의 의사표시를 하지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도달은 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의 차이점은 뭡니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제 효력이 발생?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없는 단독행위는 누구한테 도달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발신하거나 도달이란 말이 없다는 거야.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의사표시 완성됐을 때 우리 뭐라 불러? 표백시에 그러지. 표백.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유언장 작성만 끝나면. 서면 작성만 끝나면 그 서면을 누구한테 발신시키거나 도달시키지 않아도 서면 작성이 끝났을 때 효력은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이건 효력 시점이 표백주의예요. 표백주의. 그죠? 있는 단독행위는요. 상대방한테 도달은 돼줘야 되는 거야. 아, 시점에 차이가 있는 거구나. 있는 없는 나눈 이유는 언제로 발생할 것이 일반 의사표시가 응? 도달주의냐 표백주의냐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이제 일단 중요한 얘기고, 그다음에 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이 문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없는 단독행위 제가 암기하자고 했어요. 제가 민법 가르치면서 요지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없는 단독행위가 우리가 민법 총칙 배우다 보면 여기저기 조금씩 문제돼. 없는 단독행위 외워주는 게 좋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대표적인 뭐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유언, 유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소유권이라든가 어떤 점유권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거요. 이런 권리의 포기. 다만 주의할 것은 권리의 포기는 없는 단독행위 맞아,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권리의 포기 중에서도 제한물권이요. 제한물권의 포기는 얘기 달라요. 제한물권의 포기는 우리 제한물권, 그럼 용의물권, 담보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치권, 이렇게 제한물권 부르는데 저당권 포기할 수 있어. 나. 근데 포기하면 말리잖아. 나 전세권 포기한다. 하지만 그 포기한다는 말이 누구한테? 설정자한테 도달은 돼줘야 되는 거야.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누구한테 의사표시 전달시킬 필요 없어요. 의사표시 완성되면 돼. 하지만 제한물권의 포기는 요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나 전세권을 포기한다. 유치권을 포기한다. 저당권 포기한다. 포기한다는 말이 설정자한테 도달은 돼줘야 돼.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법인 설립행위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요. 죄송해요. 뭐 법인은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시험법이 아니지만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없는 단독행위 부르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특징이 있다? 누구한테 발신 도달시킬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서면 작성만 끝나면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후에 법적 분쟁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없는 단독행위 반드시 요식을 요구한다. 요식, 형식. 어떤 형식 내지는 관공서의 신고 등 형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없는 단독행위만은 요식행위라는 말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정도. 그런데 자 보면요. 없는 단독행위에서 거기서 4번 질문을 다시 봐보세요. 철회한다. 의사표 철회한다. 취소한다. 추인한다. 추동철, 추인, 동의, 철회, 해지, 상계 이런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나 소유권을 포기한다. 없는 단독행위. 그렇지만 해제는 잘 봐보세요. 그 해제는 내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단독행위예요. 근데 이 옆에 합의해제. 합의란 말이에요.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 합의자부터 보면요. 쌍방이 합의가 돼야 되는 의사 두 개가 있으면 계약이 있죠, 이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독행위 글자 두 자짜리가 많아요. 해제, 해지, 철회, 상계, 추인 다 두 자짜리지만 합의자 붙으면 그건 계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의해제는 단독행위 아니라 이것만은 계약이다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가 간단히 정리했지만 물론 이제 요약 정리배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들 때도 다 필기하셨을 거야. 하지만 다시 한번 산에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좀 봐주시고 여기 조금 좀 정리가 필요해요. 제가 보면 단다시면 나온 한 문제 낸다라면 저는 4번이 제일 좋은 문제야. 여기요. 자, 5번까지도 있죠. 자, 5번 얘기 볼까요? 자, 5번 문제 있는데 다 비슷한 얘기죠. 제가 암기하자 했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보자. 그럼 물어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 골라보자. 그러면 바로 나왔잖아요.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없는 단독행위지만
제한 물권을 포기한다. 제한 물권을 포기한다. 잘 봐보세요. 그냥 포기가 아니에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없는 뜻이지만 제한 물권 포기. 나 채권을 포기한다. 나 돈 받을 거 포기한다. 포기할 수는 있지만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의사가 도달은 대줘요. 야, 나 또 빌려준 돈 1억은 나 오늘부로 안 받아도 돼. 포기한다. 의사가 전달돼드리는 거냐. 그러니까 제한 물권의 포기, 무슨 채권, 채무의 포기는 있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없는 단독행위. 이거 봐주셔야 돼. 이 문제가 좀, 이거는 있는 단독행위. 동의한다. 뭐, 예를 들면, 해제한다.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거는 의사, 관념의 통지라서 준법률행위. 어쨌든, 이거 외워주자. 없는 단독행위요. 요식을 요구한다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기는, 그럼 5번까지요.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풀었는데, 여기까지는 무슨 논리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딱 강조하자면 다시 한번 강조. 1번 문제랑 4번 문제를 다시 갖고 복습을 해달라.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6번 문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총칙에서 목적의 적법 들어가면요. 목적 들어가면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 근데 최근에 요즘에 31회, 32회, 33회 이 세 번의 기출문제, 과거 지난 3년 기출문제는 적법부터 나왔어요. 강요법규, 단속규정, 효력규정 여기부터 나왔지만 전통적으로 해도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얘기 정도는 봐줄 줄 알아야 돼요. 6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다. 꼭 사시게 된 문제예요. 보세요. 바로 목적의 불능이에요. 그 목적은 확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가능이다, 불능이다. 옳은 것은 이 정도 지문 문제는 중급 문제라 여기 써 있지만 이 정도 문제 맞히면 뭐 당장 시험 봐도 65점에서 7점 정도 들어가는 문제예요.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다. 봅시다. 이 정도를 끼고 있다는 것은 계약법을 다 아는 거예요. 계약법을. 한 지 한 지 봅시다. 지문이 중요한 거예요. 자, 범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맞는 걸 골라. 맞는 거. 자, 1번에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또는 우연부담이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우연부담이.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 발책 문제가 우연부담 문제, 후발적 불능의 문제잖아요.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 발책 문제가 후발적 불능에서는 우연부담이. 이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같이 써버렸잖아요. 지금요. 이 둘 다 생긴다 그랬죠. 틀렸죠. 두 번째, 채무자의 기책사유로. 기책사유란 말이 뭐죠? 잘못으로, 채무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언제나 뭐가 좀 마음이 좀 걸려요? 언제나 우리 총칙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나 절대로 반드시 항상 이 극단적 용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이런 용어를 쓰면 일단은 틀렸다 봐야 돼. 왜요? 법학은 자연과 물리나 수학같이 절대적인 게 없어요. 1 더하기 2가 딱 나오면 절대 진리가 없어요. 사회과학이잖아요. 원칙일 뿐이지 언제나 절대로 그러면 예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틀렸다 보셔야 돼. 그러면 채무자 기시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언제나 채권의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요 얘기가 때에 따라서는 우연부담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틀리는 거예요. 우연부담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틀린 거다. 그래서 언제나 말 때문에 틀리는 거다. 문제 푸는 요령 좀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보면 채무자의 기책사유 없는 잘못이 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자신의 이 의무를 면한 대신 상대방에게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우연부담 얘기잖아요. 우연부담. 매도인이 천재지변 등으로 매매한 목적을 멸실됐단 말이에요. 그럼 채무자가 항상 우리가 부동산을 상상하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부동산 상상하는데 하나 부동산 상상하면 채무자란 매도인, 채권자란 매수인. 매도인이 자기 잘못으로 매매한 건물 불을 냈단 말이야. 그럼 불이 나왔어요. 자기 잘못 없이 천재지변 등으로. 그럼 매도인도 목적 인도는 면하지만 상대방 대금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죠. 모두 우연부담은 채무자주의. 따라서 매도인은 목적 인도를 면하지만 상대방한테 대금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모든 손실은 다 누가 져라? 채무자주의. 매도인이 져라. 지금 요구할 수 없다. 있다가 틀렸잖아. 없다 그래야지. 이거 우연부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총체에 나온 얘기지만 다 계약법 얘기야.
이미 이 지문을 한 지문을 다 이렇게 이거는 이래 틀렸고 요게 틀렸고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은 공부가 잘 된 거예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연습을 삼으셔야 돼. 네 번째, 법률행위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불능으로 137조 일부의 법리, 일부가 무효라면 원칙 전부를 무효로, 일부가 불능이라면 원칙을 전부를 불능으로, 일부가 취소라면 원칙은 전부를 취소. 일부자만 들어가면 일부가 문제된 민법은 원칙은 전부를. 이걸 일부 무효 법리라 불러요. 일부 취소, 일부 불능, 일부 무효, 일부 통정, 일부 103, 이거 다 붙이면 돼. 일부가 103주반이라면 전부를 103주반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해되죠?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면 원칙은 전부를 취하는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한 예제는 있지만 원칙은 일부가 문제되면 원칙은 전부를. 포인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일부장, 일부만 법리라 부르잖아요. 맞는 지문이죠. 일부 130주에. 자, 5번 지문 중요한 지문이죠. 타인소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은 각종 계약 맺는 거, 임대계약 맺건 매매계약 맺건 각종 계약 맺는 거 우리는 채권행위라 불러요. 채권행위. 물권행위와 채권의 차이점은 뭐죠? 채권행위는 부담행위는 무권리자, 무관한 자의 채권행위도 타인의 것을 매매한 것도 타인의 것을 임대계약 맺은 것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무관한 자, 무권리자 채권행위는 무효이다 아니라 유효하다.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그래야죠. 다만 무관한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처분행위는 말이 법률용어잖아요. 처분행위 그러면 등기 내는 거, 등기. 물권행위. 처분행위 이꼴 물권행위 이꼴 등기 내는 거. 무관한 자, 무권리자가 등기를 내줘서 등기. 그럼 그 등기 다 무효예요. 자, 무권리자, 무관한 자 채권행위는 유효. 무관한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등기는 무효. 구분하셔야죠. 계약은 채권행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요 5지문은 정답은 고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부 왜 맞았지, 왜 틀렸지 다 고민하셔야 돼.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생각하셔야 돼. 이 지문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지문들이다. 그래서 물론 정답 4번이었지만 4번 맞는 지문이지만 나머지 지문들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탁탁탁 포인트를. 이게 바로 공부다. 그래서 문제 정답만 맞추지 말고 그 지문 공부를 하셔야 돼. 지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 지문이 전 돌기 시작해요. 빙빙 돌기 시작해요. 지문 공부가 중요한 거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자, 7번 문제 봐봅시다. 7번에 보면 물론 이 문제도 좋은 문제예요. 제가 6번 문제, 7번 문제는 굉장히 아주 보편적이며 흔히 만날 수 있는 문제다. 시험장 가면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 많아요. 7번에 보면 법률행위의 목적이요. 우리 목적이란 말이 뭐예요? 법률의 내용. 그 내용은 목적, 그 법률 내용은 좀 말을 바꾸면요. 우리 법률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계약 맺는 거죠.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내용이 그러니까 법률행위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계약 맺는 거야. 그럼 계약 내용이 몇 가지 갖춰야 돼. 그 계약 내용은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는 거죠. 꼭 봅시다. 틀린 것은 자 X를 고르라. 자 1번에 법률행위 목적은 반드시 성립 당시에 확정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확정이란 꼭 처음부터 확정될 요하는 건 아니다. 그 이행기까지 뭔가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구체 정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확정돼야지만 유효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처음부터 확정되는 요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잖아. 지문 자체가 유명하죠. 두 번째 보면 도박참 이행으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반사의 법률행위에서 무효이다. 도박, 첩계약, 도박계약 이런 단어만 들어가면 다 뭐죠? 103조 위반이잖아요. 도박, 윤리, 도덕, 풍속, 반사회적, 도박 이는 무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때 보면 지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아. 그럼 항상 그 객관식 문제는 첫 소절과 마지막만 보세요. 중간에 있는 말이 좀 이렇게 모르는 말이 좀 있고 잘 이해가 안 되게 문맥이 국어학적으로. 그럼 항상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 도박은 무효이다. 맞잖아 103조. 그리고 보셔요. 요령이에요. 도박 채무는 도박은 무효이다. 왜? 103조 위반. 요령도 있어야 돼. 그래서 자 보세요. 세 번째. 이거 맞는 질문이고.
법령이 성립 당시에는 그 목적 시에 가능했으나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어.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성립된 이후에 법령이 성립된 이후에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법령이 성립한 이후에 계약 성립한 이후에 불가능해졌다. 불능이 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틀렸네요. 무슨 불능을 얘기해요? 지금 후발적 불능 얘기잖아요.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계약 법령이 성립한 이후에 불능이 된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성립 당시에 이미 이행이 불가. 성립 당시에 이미 이행이 불가하다. 원시적 불능 무효.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성립한 이후에 불가능이 됐더라. 후발적 불능은 유효를 해야죠. 정답은 나왔네요. 틀린 거니까 3번 골라야죠. 네 번째, 법률의 동기의 불법. 포인트는 요거죠. 제가 딱 밑주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동기는 어디 있는 게 동기냐? 마음속에 있죠? 동기의 불법한 법령에도 원칙은 유효하지만 대원 판례에 따르면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즉 동기의 불법한 판례 태도는 표시설 플러스 또는 인식설. 이 두 가지가 103점에서 무효이다. 동기의 불법.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원칙은 유효하다는 뜻이잖아요.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게 불과해. 동기가 불법하다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표시된 경우 둘 중에 하나잖아.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려진 경우 표시된 경우에는 그때는 무효로 한다. 동기불법 103조 표시설 플러스 인식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갖추면 무효이다. 자 보세요. 5번에 목적은 적법해야 하지만 모든 법규범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뭐가 되는 건 아니다. 법규범에는 강행법규라는 것이 있고 법에는 이미 법규가 있고 이거 위반해도 유효하잖아요. 또 강행법 중에서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잖아. 따라서 강행법 규정 다 효력 규정 위반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법을 어겼다 다 무효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좋은 질문이죠. 이걸 간단히 묻고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 질문들도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푼다 등산. 1000문제 풀면 뭐예요? 1500문제 풀면 뭐합니까? 하나를 풀어도 정답 맞추고 나서 한 질문 한 질문 다시 한번 이 지문이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난 10문제 푸는데 예를 들면 50분이 걸렸다. 근데 5문제 갖고 50분 푸세요. 천천히 지문 공부하면 그게 훨씬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 많이 푸는 게 아니다. 이거 잘 봐주셔야 돼. 좋은 문제였죠. 이것도요. 정답은 물론 7번은 2번이 틀렸네요. 자, 8번 문제 볼까요? 자, 근데 또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죠. 근데 한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봐야 돼요. 지금 여기 7번, 8번, 9번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한 문제는 나온다 봐야 돼요. 반드시. 자, 법률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종합적인 문제죠. 이 정도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면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은 맞는 거 그래. 맞는 거. 자, 1번 좀 봐볼까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 계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협력 의무. 그러니까 항상 지문이 길어지면요. 사실 여기는 문제를 쓰면 선생님이 점을 찍지 않았지만 이 지문이 길어지면 중간에 콤마가 찍혀요. 반드시. 두 문제가 결합되면 콤마를 찍어주게 돼 있어. 출제원들한테 반드시. 문제가 결합되면. 그러면 항상 제가 그랬어요. 지문이 길면 첫 번째 소절에 있는 단어와 마지막을 보자 그래서 마지막. 그럼 마지막 보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토지거래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슨 해제만 인정한다? 계약금 포기하는 약정 해제만 인정한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100을 해제한다. 이것만 인정하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허가 협력치 않는다고 해서 해제할 수는 없다. 이런 해제를 무슨 해제를 하는 거예요? 법정 해제라는 말은 없어요.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우리 법정 해제라는 말은 뭔가 상대방이 잘못했어. 뭔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법정 해제는 없어요. 유동규모는. 계약금 포기하는 약정 해제 인정하잖아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틀렸죠. 자, 2번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걸 논리를 생각하려면 말이 꼬여요. 근데 유명한 지문이야. 요즘은 사실은 첩관계, 내연관계 이런 것들은 지금 27회 이후부터는 안 나왔어요. 그전에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인지 법무사 시험인지 맨날 내연관계, 첩관계.
아니 중개 모을 때 내용 강의 첫 관계 상담할 일 없잖아요. 부동산 얘기를 해야지. 근데 과거엔 좀 자주 나왔던 지문이야. 최근은 부동산 지문이 잘 나오지 이거 잘 묻지는 않는데 그래도 보세요. 유명하게 틀리는 지문이에요. 부첩 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무슨 조건? 이게 해제 조건이라는 거야.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조건에 정지 조건 있고 해제 조건 있잖아요. 부첩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면 이 지문이 맞냐 틀리냐 보세요. 틀렸어요. 옳은 걸 고르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왜 틀렸나 보세요. 해제 무효이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죄송해요. 부청의 종료를 조건한다. 그럼 이런 조건은 우리가 불법 조건이라는 거야. 논리 생각하지 마세요. 불법 조건이요. 반사적인 조건, 부처 관계, 도박이 어떻고, 범죄가 어떻고,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범죄 전체가 뭐다? 무효가 된다 배웠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처의 종료를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하기로 계약은 반사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세 번째 봐보세요. 건물 임차인이, 이거 계약법 문제네요. 건물 임차인이 원상의 보임을 면한 대신 비용 상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즉,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한 약정은 강요자 반함으로 무효. 틀렸죠? 비용 상한 청구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원상부 특약이 있다면 비용 상은 배제되는 거다. 비용 상한 청구권만은 강요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그래야 돼. 유효하다. 했어요. 네 번째 봐보세요. 부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신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제2매매는 반사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이게 또 맞는 질문이에요. 지금 정답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 뭔가 오타 나왔어요. 2번도 정답이고 4번도 정답이다. 하나는 이 다음에 정오편 나눠드릴 겁니다. 자, 5번에 보면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건의 약정은 반대 무효다. 이건 틀렸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기간을 정한 평생 동안 퇴직하지 않는다. 평생 동안 딴 업체 가지 않는다. 이건 인신을 구속하는 반사적이지만 일정 기간 중에서 우리가 해외 파견시켜서 공부시키는데 회사 돈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 파견 가서 공부한 다음에 1년 내에 퇴직하면 그때 들어간 모든 소요 비용을 하기로 하자. 이건 유효한 거예요. 기간을 정한 경업피지라 불러요. 경업피지 기간 유효해요. 이건 반사적이 아니에요.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유효하다. 예전 지문이야. 이 지문 그 중요한 지문은 아니지만 유효하다 그래야 돼. 무효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정답이 2번은 맞는 거예요. 2번과 4번을 정답 체크하셔야 돼요. 봐주시고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첩관계를 조건으로 도박을 조건으로 뭘 조건으로 불법 조건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그 불법 조건이 정제부터 해제부터 언제나 다 뭐다? 무효이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자, 요 지문이 좀 어려웠네요. 2번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근은 첩관계 도박 얘기가 잘 나오진 않는다.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지문이 주로 나오지만. 그렇죠. 나온 김에 봐주시고. 8번 문제가 좀 어려웠네요. 8번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높았네요. 자, 9번 문제 봐볼까요? 9번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들이죠. 자, 이거는 암기가 좀 필요하죠. 제가 항상 강조한 게 효력 규정, 단속 규정에서 뭘 기억하자? 효력 규정? 이거 암기해야 된다, 제가. 효력 규정 위반하면 언제나 무효되는 거지. 효력 규정 위반하면 명의상 약정에 관련되는 거,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되는 거, 자격증을 빌려주는 명의 대여하는 계약 관련되는 거, 법정 중개 수수를 초과하는 약정,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제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약정. 예를 들면 무등록제 중개 영업행위는 무조건 무효잖아. 제가 지금 입으로 얘기했지만 몇 번 강조했어요. 이건 반대 외워야 된다고. 최근에 시험이 32회 33 시험이 사실론 문제가 이 9번 문제부터 나왔어요. 연속 2년. 여기부터 나왔어요. 여기부터. 자, 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자, 이것도 체크. 자, 여기까지 오면 제가 4문제 체크했어요. 특히나 좀 잘 봐달라고. 자, 1번에 보면, 자, 한 지문씩 봐보세요. 1번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 무슨 규정? 효력 규정. 법정 중개 보수 규정이 있죠. 수수료만 쓰지 말자.
법정, 중개, 보수정이 있는데 법에 규정된 보수를 초과하는 약정은 전부명한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좋은 지문. 두 번째, 이거 어려운 지문이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이게 바로 통정의 표시예요. 짜고 하는 건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표시가 짜고요. 이것은 반사적 법령에서 무효.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비록 통정의 표시가 가장행위가 무효지만 103조의 무효는 아니잖아요. 통정의 무효 103조 무효 되면 절대 무효 되잖아요. 상대 무효잖아요. 그래서 비록 가장행위가 무효일지언정 그렇다 해서 103조 무효는 아니다 그래야죠. 무효이다. 그래 틀렸네요. 틀렸고 3번에 보면 보험이 어떻고 보험 사기가 어떻고 부정해요. 딱 봐도 반사회적이죠. 범죄, 도박, 내연관계, 인륜에 윤리에 반하고 정의에 반한 거다. 이런 건 상식이죠. 이거 무효이다. 왜? 103조반이니까. 맞는 질문이죠. 자, 소송에서 사실들을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떤 급부할 것을 약정했더라. 급부를 약정했더라. 금품 수수액이잖아요. 네가 증언실에 나가서 이렇게 증언해주면 이 말만 해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5천만 원 줄게. 금품 수수액만 나오면 뭐다? 반사적이죠. 이 얘기가 돈 얘기만 나면 무조건 반사적인 거죠. 이것은 무효이다. 오케이, 맞아요. 5번에 범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또는 기망이라는 강박은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 조성하는 거. 기망은 남을 속이는 거. 어떤 범의 성립 과정에서 계약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나 기망이 들어갔으면 이것은 사기가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했다고 기망했다고 그 법령이가 무효할 수는 없다.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이잖아요. 맞는 질문. 그러면 9번에 틀린 것은 2번만 틀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판례 지문인데 조심하셔야 돼. 좀 아주 고급스러운 지문이야. 요 정도 문제를 5지문을 다 소화한다라면 역시 또 75점 이상 되는 점수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시험 봐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효력 규정, 단속 규정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 봐주시고 10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지만 9번 문제, 10번 문제 연속해서 연습하셔야 돼. 다음 주 법의 효력이 다른 것은 사실은 최근 제가 32회 때, 33회 때 나온 게 바로 이 문제들이야. 이렇게 박스를 딱 쳐놓고요. 무효 고르시오, 유효 고르시오. 이렇게 딱 몇 가지 암기하셔야 돼. 다시 한번 연습이에요. 자, 개업공인중개상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약정. 이게 자기계약이잖아, 자기계약. 금지 약정은 효력규정, 단속규정. 이거는 단속규정이에요. 그래서 위반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물을 자기가 직접 매수해버렸어. 자기가 매져버린 것은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지언정 그 매매는 유효하다. 이건 유효. 효력 다른 건 유효해요. 그런데 명의상 얘기만 나오면 효력 규정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금전에서 이율이 사회통념에서 허용되는 이자제한법 이자 얼마 초과하지 말라는 고연의 이자 무효죠.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금품 수수액만 하면 무효이다. 부적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도 무효이다. 보세요. 아까 제가 정답 2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부적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그럼 이게 유효해져야 되잖아. 아까 거기 지문이. 그래서 아까 그 정답이 2개가 된 거예요. 그게. 부적의 종료. 부적의 종료. 첩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게 뭐예요? 불법 조건이지. 반사적 조건. 불법 조건은 범죄를 저지르면 내연관계가 어쩌고 도박이 어떻고 정지 조건에 붙든 해제에 붙든 불법 조건에 붙어버리면 모든 그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범죄 전체가 언제나 무효이다. 103조 방어서. 이 불법 조건이야 부르는 거야. 그럼 무조건 해제에 붙든 정지에 붙든 전체 범죄 전체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그래요. 다 무효네요. 근데 그렇지만 1번만은 유효. 이건 단속 규정. 나머지는 다 효력 규정 내지는 다 103조잖아요. 103조반이잖아요. 이렇게 보셔야 돼. 9번, 10번 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좋은 문제다. 그래서 좋아. 제가 4군데 체크했지만 가장 최근에 출제 경우는 9번, 10번부터 41번 첫 번째 문제로 2년 연속 출제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103조 반사질서, 폭행이,
이런 파트를 가지고 1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